자, 10시가 됐습니다. 바로 아티클 소개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 들어오셨을 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과연 얼마나 쉬면, 이 근손실이라는 건 얼마나 쉴 때부터 바로 나타날까요? 저는 운동을 엄청 꾸준히 계속 해오다가 아예 쉰 건 아닌데 교육장 오픈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한 3달 정도는 이거는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미적지근하게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근손실이 팍팍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단백질 섭취 자체도 굉장히 양 자체가 줄어들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60g도 안 먹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래서 거의 식단 관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한 3달 동안 이전 훈련량에 비해서 훈련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근육의 양이 커지고 적어지고는 훈련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훈련량도 반도 줄었고 식당도 거의 엉망진창으로 했었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제가 원래 되게 마른 체형이었었어요. 그리고 말랐었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식탐이 많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가지고 식단 관리를 안 하면 전 오히려 살이 빠져요. 귀찮아서 잘 안 먹는 거죠. 그랬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는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슬슬 티가 나더라고요. 내가 근육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티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한 사람이 한 10에서 한 12주 정도 훈련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근육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그 가속이 붙은 다음에 한 1년 정도 안 하면 아예 일반인 정도로 바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준호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갔었던 피트니스 교육기관이 김준호 선생님의 머슬 아카데미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들을 때 김준호 선생님이 자기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1년 내리 웨이트 트레이닝 손도 안 대고 쉬었었던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퉁퉁해있고 밋밋해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 3달 가까이 아예 식단도 안 하고 훈련량도 절반 이상으로 줄였을 때 그런 것들을 합쳐봤을 때 뭐 대충 10에서 12주면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해봤었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아티클을 소개한 크리스 베어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영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정통적인 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논문의 제1저자로서 논문을 발간한 경험도 굉장히 적지만 상당히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근비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참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세계적인 코치들이 근비대 훈련 프로그래밍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 베어슬리랑 브래드 숀펠드 박사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쉬면 근손실 난대 라고 아티클을 하나 딱 띄우면 그 다음날부터 그게 유튜브에 떠돌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재가공돼서 널리 퍼지고 많은 수많은 코치들한테 그 정도로 영향이 있을 정도로 되게 근비대 덕후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학자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닌 걸로 알지만 그래도 리서치 리뷰라는 데 운영을 맡고 있고 본인이 근비대에 관련된 것들의 어떤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이론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시대인데 크리스 베어슬리가 나타나고부터는 근비대는 이런 것이고 근비대의 대빵은 훈련량이고 또 근비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첫 번째 기계적 장력,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세 번째 근손상이다. 이런 것들을 브랜드 쇼펜드 박사랑 비슷한 시기에 정리를 해오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운동 과학자 또는 피트니스 저술가로서 주목을 받고 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 베어슬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얼굴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얼굴 사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런 부분에 아주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이 공부를 안 했으면 뭘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상 그 자체가 오타쿠, 공부, 근비대 얼굴에 제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른 채로 근비대를 논하는 건 현대적인 관점에서 신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근손실은요, 연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단 일주일만 쉬어도 근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단 일주일만 훈련을 쉬어도 근손실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경험을 비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둔감한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단 일주일만 쉬어도 근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스를 하고 우리가 근비대 훈련들 이런 저항 운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를 먹고 자는 것처럼 비슷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이건 뭔가 크게 대단하게 해야 되는 일, 또는 바프를 찍기 위해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여름에 해변을 가려고 그럴 때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아주 꾸준히 자고 먹듯이 일상생활 내에 녹여내서 해와야 되는 활동이다라는 거죠. 왜? 잃는 속도가 겁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높은 빈도로 꾸준히 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활 안에, 스케줄 안에 녹여내고 살아가야지, 뭐 근비대 만드는 근육량 키우는 것 자체를 엄청 대단한 일로 여기고 굉장히 특별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중간에 제 해석을 잠깐 껴봤고요. 이 아티클을 얼마나 쉬면 근손실이 날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 근손실은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본 게 있어요. 이 근비대 덕후답게 근육의 두께와 근섬유의 다발 길이를 따로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두께는요, 이렇게 근육이 이 형광펜이라고 치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범위가 근육의 두께고요. 요 좌우 길이가 근섬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봤더니 얘네가 동시다발적으로 근손실이 쭉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근손실이 일어났냐? 첫 번째, 방금 전에 펜으로 설명드린 요 좌우 길이 있죠. 요 좌우 길이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근육의 횡단 면적이겠죠. 요 폭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근손실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조금 전문적인 얘기로는 제가 좌우라고 얘기한 건 살코미어라 그래서 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폭이라고 얘기했던 건 병렬로 치고 요건 근원섬유라고 마이오피브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근손실이 날 땐 근섬유에 배열된 일련으로 배열된 근절이 먼저 짧아지고 그 다음에 병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폭인 근원섬유의 두께가 점점 감소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요, 제가 지금 좌우 주먹을 가지고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근절의 길이가 늘어나며 길어지면서 근비대가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조금 근육을 짧게 만드는 식으로 진행되는 운동들은 근섬유의 병렬에 관장을 하는 이 근원섬유의 두께 증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근비대의 세부적인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좀 구분되어 오고 있거든요.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닝의 편향 정도, 내가 어떤 운동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육이 길어지는데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는 운동은 똑같은 엉덩이 운동이지만 데드리프트나 런지 같은 운동이 근육이 길어지게 만들고요. 힙스러스터 같은 운동들 있죠. 그런 운동들은 엉덩이 근육의 길이보다는 두께 증가를 만드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근손실을 분석할 때도 구분해서 분석해 봐야지 라는 것 때문에 길이가 먼저 줄어들어 두께가 먼저 줄어들어 이걸 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길이가 먼저 줄어들고 두께가 나중에 줄어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근육은 힘을 빠르게 잘 쓸 수 있는 속근이라는 애들이 있고 일상생활 내에서 자주 쓰이는 지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근은 말 문자 그대로 좀 지구력이 좋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속근은 빨리빨리 수축할 수 있어서 힘이 센 애다, 요 정도로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인 정도 레벨에서는. 자, 그랬더니 당연히 속근 섬유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학자가 보탠 어떤 유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운동을 쉬기 시작을 하면 일상생활은 그래도 헬스장은 안 가도 일상생활은 이어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근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될 거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근은 조금 더 늦게 손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떤 해석을 보탰다라는 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근육의 손실 속도 있죠. 손실 속도, 예를 들어서 근 손실이 나면 우리가 빨리빨리 수축하는 이런 수축 속도도 있지만 근육이 손실되는 속도도 있어요. 이 손실률은 지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단하자마자 일주일이 지나면 바로 근 손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근육이 컸었던 사람이면 컸었던 사람일수록 근 손실이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 신체는 항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근손실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여기까지 이거 이상은 줄어들면 에바지 하는 평형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근손실도 어떤 평형점에 도달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그 근육의 크기가 감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감적으로 봐도 좀 공감이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디빌더 선배들을 보면 운동 안 하기 시작하면 보디빌더들도 운동 안 해요. 그래서 막 어디 도대에 나가서 1, 2등 하던 사람들도 운동 딱 그만두고 한 1년 반 지나면 그냥 진짜 퉁퉁한 동네 아저씨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합 직후라고 쳐보면 시합 직후부터 3개월까지는 막 사람이 푹푹푹푹푹 줄어들다가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 스근스근하게 점점 팔다리만 얇아지고 몸통은 계속 두꺼워져 있는 이런 상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근육이 컸었던 사람은 엄청 빨리 줄어든다. 그렇게 빨리 줄어들다가 근육이 별로 안 컸던 사람이던 아니면 근육이 엄청 컸던 사람이던 근손실이 나다가 더 이상 근육이 잘 줄어들지 않는 평형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티클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저희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도 또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정보 잘 추려놓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